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녹음을 하게 되면서 작은 목소리로 폰을 얼굴 앞에 갖다 대놓고 녹음을 했었잖아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큰 목소리로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혼자 녹음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저도 기력이 좀 빠져서 바로 들어눕는 편이었는데 혼방할 때는 좀 차분하게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교육받고 하느라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지난주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좀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 직장에는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트위터에다가 교육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했던 게 농담은 아니고 진짜 저한테 좀 생소한 내용의 업무였어서 저는 이 업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 끝나고 업무 투입 3일 만에 퇴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일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적응하기 위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 환경 안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는 직장도 조금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 경우에 이상하게 저만 조금 누가 봐도 어려운 위치에 배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꼭 제가 입사하면 님 지금 타이밍 안 좋게 들어옴 이러거나 님 지금 분위기 안 좋은 팀에 들어갔음 이런 일도 너무 많고 저는 좀 처음부터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보통 이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하다가 이제 천천히 조금 나이를 알게 되는 편인데 25살 때도 30살일 때도 지금 37살인데도 뭔가 계속 중간에 낑기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약간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낑겨가지고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람한테 많이 휘둘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귀도 좀 얇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조금 전부 스트레스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데는 좀 각자 업무에 이렇게 들어가면 각 담당 팀장들이 신입들이 업무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백업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매일매일 개개인의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이제 순위가 적힌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 갑자기 막 숨이 막히는 거야. 이게 교육 기간 안에 거의 다 그만두고 이제 동기라고는 3명 달랑 남았는데 이제 팀 전체 순위를 매기니까 신입이 당연히 뒤에서 1, 2, 3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 3명 중에 제가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순위가 끝에서 1, 2, 3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게 실행률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막 실행률을 높여야지 막 이렇게 하고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시간만 조금 채우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순위가 그렇게 딱 매겨지는 거를 보게 되니까 좀 또 못하겠는 거야.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했던 팀장들 입장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인원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결국 하루만 더 해보겠다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눈물만 안 흘렸지 일은 더 못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저 말고 나머지 2명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일째 되던 날 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퇴직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진짜로 상담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팀장을 설득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숨을 못 쉬겠는데 그거를 팀장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이해를 시킬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퇴직서를 쓰고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이제 TV를 딱 켜니까 벌써 낮이라 가지고 낮 시간대에 재방송해주는 일본 드라마랑 코난이랑 브래드 이발소 이런 거 조금 보다가
가족 단톡에서 알람이 오길래 딱 열어봤더니 갑자기 주말에 이제 가족이 모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진짜 날짜 감각이나 시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일 그만둔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고 이제 다 깨닫고 보니까 벌써 주말이어가지고 이게 엄마 집에 가려면 오늘 녹음을 해가지고 내일 편집을 하고 업로드까지를 맞춰 놔야지 펑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급하게 한번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텀블벅 리워드로 받은 나이이즘 4호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유언장 쓰기 부분만 빠르게 읽었고요. 그래도 일단 나이이즘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나이 탐색지 나이이즘 스페셜 테마 혼자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표지를 딱 열면 제호 나이이즘은 나이 들매에 관한 다양한 담론 괄호에서 나이 뒤에 ISM 괄호 닫고 다양한 담론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나이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이이즘 이중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이즘은 나이 ISM 플러스 나이이즘. 첫 페이지에 나이이즘 모두들 무사히 나이 들고 계신가요? 라고 시작을 해요. 넘어가면 나이이즘은 무사한 나이 듦을 고민하는 브랜드로 비정기 간행물 나이이즘 발행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나이이즘에 관한 소식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써있고 바로 옆장에 나이이즘 캠페인이라고 해서 평등한 나이 문화를 위한 수칙 6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반말 금지, 나이 묻기 금지, 호칭 강요 금지, 혐오 표현 금지, 내 나이 비하 금지, 타인의 나이 후려치기 금지 이렇게 6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반말 금지 항목을 보면 어리면 다짜고짜 말부터 놓고 하대하는 지긋지긋한 나이 서열 문화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서로의 동의하에 쌍방통행으로 평등한 언어 생활을 권장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 반말 금지 항목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반말을 하진 않고요. 약간 서로 간의 친밀도에 따라서 반말을 하는데 저는 나이가 되게 많아도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면 반말을 좀 틱틱 하는 편이고 아무리 어려도 나하고 친밀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님, 누구씨? 이렇게 해서 부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약간 아리송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게 일단 저는 평소에 약간 반존대라고 하죠. 제 팟캐스트를 지금 쭉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은 씁니다. 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종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 혼잣말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혼잣말을 조금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혼잣말 하듯이 반말하는? 그러니까 요나 다로 끝나지 않게 어미종결하는 거를 듣고 자기는 반말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반존대하는 게 조금 습관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습관처럼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되게 신경이 쓰여서 최대한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반말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근데 뭐 30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의식 중에 계속 반존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을 이렇게 막 하다가 제가 또 습관적으로 이제 그 방에 있는 분들하고는 반존대를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반말하는 것처럼 그런 혼잣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반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는지 그 뒤로부터 그 대화방에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래 저의 옛날 성격대로였으면 개인톡을 열어서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 종결 어미가 반말이었던 거에 대해서 혹시 기분이 상하셨냐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 저는 좀 그럴 기력도 없고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반말을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반말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 저의 습관인데 혹시나 지금 오해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왠지 제 방송도 그 이후로 안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갑자기 그 반말 금지에 대한 조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생각하면 또 머리가 띵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편집할 수도 있어요. 반말 금지. 요거는 저도 좀 약간 실생활에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좀 반말을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기 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몇 살이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먼저 물어보지 않거든요. 꼭 물어보고 싶으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러이러합니다만 하고 제 얘기를 먼저 해요. 제 얘기를 듣고도 본인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님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듯? 이라고 말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를 파악하기 전까지 개인사에 대해서는 일부러 꼬치꼬치 묻지는 않는 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호칭 강요. 요것도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니라는 호칭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처음에 사실 좀 약간 멈칫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니들한테 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니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지금 약간 또 대본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 요거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내가 말을 해놓고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상처를 받았을까? 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물어보면 상대방이 괜찮아 해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서 그거에 대한 표현을 새로 정정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 나이 비하 금지. 네, 저는 37세. 네, 저는 솔직히 뭐 나이에 대해서는 29, 30, 32 정도 넘으니까 나이에 대한 감각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런 생각은 해요. 나이 40이면 불혹인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이라며 나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는데 좋은 시절 다 갔지 뭐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시절이 43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타인의 나이 후려치기 금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비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이거 제가 20대 때 진짜 많이 했던 말인데 20대 후반 주제에 20대 초반한테 너는 어려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졌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37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37인 나보다 20살, 21살의 친구들이 아는 게 더 많고 저보다 인생을 더 잘 겪고 되게 현명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이 얘기는 사실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농담할 때 서로 이제 좀 인정이 되는 농담인 경우에는 나이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서로 좀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나이즘 캠페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네요. 좀 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를 펼쳐보면 3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안녕한 죽음을 위한 유언장 쓰기 안내서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나이즘 4호를 텀블벅으로 후원을 한 거거든요. 이 파트에 참여하신 분은 의나님, 달팽이님, 썸머님, 지두님이시고요. 박의나 편집장님은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에서 이름을 자주 들어서 그런지 혼자 또 내적 친밀도를 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책 내용을 제가 줄줄줄 또 다 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요 파트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나이즘, 유언장 쓰기 소모임을 진행했던 얘기를 글로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글 중에
공교롭게도 참여자 모두가 비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비혼, 좀 더 나아가서는 반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 쓰기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펼쳐보면 큰 질문이 몇 가지 쓰여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 저는 여기에 있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하면서 조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하는 대로 수명을 정할 수 있다면?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유서를 좀 잘 썼어요. 이제 방송에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서를 썼던 이유가 가정 시간이었는지 사회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수업 도중에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병원을 막 자주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은연중에 제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수명을 결정한 것처럼 인생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전부 막 80살, 100살, 막 조금 많은 애들은 120살까지 막 그린 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40이라고 했는지 50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50살에 죽겠다고 인생 그래프를 그렸고 그거를 본 담당 교사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내가 그때 진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근데 뭐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니네 미래를 그려봐라 이렇게 단순한 수업이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계기로 틈만 나면 유서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전 또 뭐 하나에 꽂히면 과몰입이 또 되게 심해가지고 한참 또 질풍노도의 시절 조금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웠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죽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내가 죽은 걸 아무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막 타지에서 객사 뭐 이런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죽고 나면 그 뒤처리는 누가 하나? 최대한 좀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최근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게 죽는 것 자체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최소한 내가 죽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데서 비명 행사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살려고 좀 아등바등 하는 거는 최소한 내 죽음이 좀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내가 원하는 장례식은? 제가 내과 가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또 혼자 되게 심각하게 혹시나 죽을 병이라고 하거든. 내 제사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달달하고 느끼한 음식을 많이 올려달라. 아마 요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장례식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이번에 엄마 장례 치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장례를 내가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겨지게 된다면 장례식은 따로 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내 지인들한테 연락이나 좀 해주고 그냥 얘가 이렇게 갔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제 장례식에 올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은 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노년을 상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저는 노년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히 노년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회사를 같이 다니던 동료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좀 두려운 감정이 저를 지배했었는데, 뭐 제 성격이나 성향상 나이하고 상관없이 제 고민은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준비 없이 죽는 거? 그래서 제가 다드래기 작가님의 안녕 커뮤니티랑 혼자 입원했습니다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안녕 커뮤니티에서 죽어도 깨끗하게 갈 수 있게 빨리 찾아주자. 그다음에 혼자 입원했습니다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깨끗한 모습으로 죽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나의 노후 준비 방법이나 공유하고픈 팁이 있다면?
이것도 제가 노년까지 살 거라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노하우나 팁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비혼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비혼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좀 나누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비혼타운이 있다면, 나 조금 더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천만 원씩 모아놔라. 비혼타운 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 때여가지고 그냥 그때는 진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세상 일이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또 새삼 느끼면서 그 얘기도 그냥 흘러간 얘기거리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꿈꾸던 비혼타운이라는 게 생긴다면 또 그걸 향해서 준비를 조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5번째 질문. 몸이 아픈 상황이 닥치면 누구에게 돌봄받기를 원하나? 제가 지난 회에 광주에 이제 연극 보러 간 얘기를 했을 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제 오래 있으면 기침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엄마랑 이제 내과를 갔을 때 의사가 저한테 천식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솔직히 막 설명을 해주는데 뭐 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라는 거야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처방받은 약의 설명서를 보니까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딱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한 10년 정도 잘 까먹고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TV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한 해에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몰입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기침이 멎지 않고 있는데 기침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질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지금 내가 약간 토할 듯이 하고 있는 이 기침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인 거예요. 되게 또 혼자 과몰입해가지고. 근데 질문이 뭐였지? 몸이 아픈 상황이 닥치면 누구에게 돌봄받기를 원하나. 네. 제가 또 질문하고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엄마가 돌봐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꼭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갖고 있는 돈 털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제 성격상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하고 말지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진짜로 혼자 거동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혼자, 네. 그래도 누군가가 관심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아픈 게 진짜 서럽잖아요. 아무리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처지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네, 이쯤에서 오글거리는 저의 과거 유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에 썼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굉장히 중2병 도지는 글인데 읽어볼게요. 안녕,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어쩌다 보니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가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간데도 슬퍼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늘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나는 나눌 재산이 별로 없어. 되팔아도 값이 나갈 것도 없어. 내 소유라고는 만화책이나 CD 정도일까? 만화책을 포함한 서적 종류와 인디밴드 CD는 큰언니한테 줄게. H.O.T CD는 여동생이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외장 하드도 큰언니한테 줄게. 친구가 없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큰언니였으니까. 내 명의로 된 통장이나 얼마 안 되는 현금은 엄마가 가져. 이런 것들 말고는 크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 별로 없네. CD를 제외한 H.O.T 굿즈나 물품들은 나랑 같이 태워줘. 내 수위를 클럽 H.O.T 우비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아참, 학생 때부터 주고받았던 편지가 한 박스 있을 텐데 그것도 나랑 같이 태워주면 좋겠어. 소중한 거니까 가지고 갈래. 혹시라도 얼마 안 되는 내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순서를 명시할게. 엄마, 큰언니, 여동생, 그 다음에 모으고 팔아서 사회에 환원.
나는 내가 30살쯤 되면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수입도 있어서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죽어서라도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와, 이게 중학생 때부터 제가 유언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처음 썼을 때는 아마 그 H.O.T 카세트 테이프랑 CD를 같이 묻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관 있잖아요. 관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남는 공간에 이 카세트 테이프랑 CD랑 막 내 물건들을 같이 넣어달라. 막 이런 얘기를 말로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엄마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넣어서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기 시작한 유서가 나이가 들면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삭제되거나 추가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써놓은 거가 아마 근데 개수는 많아도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일단 기록을 남기자는 생각만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방금 읽은 버전의 유서는 제가 20대 때 직접적인 지인의 사고사를 경험을 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내 지인의 장례식이라는 거를 가게 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나서 썼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약간 30대가 되니까 직접 지인의 가족들 부고도 많이 듣게 되고 나하고 완전 상관없는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도 제가 20대일 때부터 아프셨고 그리고 그때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저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저한테 치명적이었던 사망 사건들이 이제 좀 연달아서 사회적인 사망 사건들이 조금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서 저도 그냥 뭐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도 이 유서를 보면 그 와중에도 덕질 굿즈를 나눌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오그라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써둔 유서가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좀 그렇다. 이 영상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벌써 답답하고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남겨봅니다. 제가 현실 친구는 몇 명 없어서 SNS에만 좀 알려주세요. 트위터와 인스타는 그냥 계정 관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북은 실제로 만난 적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좀 더 자세하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얼마 안 되는 물질적 재산은 모두 친언니에게 드립니다. 사실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분명히 다 그 집 남자들 밑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라고 아주 확 박힌 유언을 적어놨었네요. 정말 이때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을 못했고 엄마가 병원비가 꽤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엄마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엄마 병원비로 내 재산을 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한테 주면 엄마한테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모두 친언니에게 드립니다. 라고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좀 알 수 없는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려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꼭 해야지라고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유언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좀 이제 저의 이 고질병인 게으름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결국 엄마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야 진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쓴 유서가 또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잦은 부정출혈을 겪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 지는 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안 간 지 꽤 되었고 엄마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에도 엄마는 저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병명도 없고 병원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면 할 수 있는데 네가 게으르다. 다 네 잘못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고요. 하지만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나도 갑자기 죽게 되면 어찌됐든 정리는 잘 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엄마가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던 날을 떠올리다가 검색을 하다 보니 화장터에서 금리를 불법 습득하는 화장터 직원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원스톱 서비스에 뜨겠지만 금리는 안 뜨잖아요? 저에게는 엄마가 해주신 금리가 열 몇 개가 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결국 금리 얘기하려고 영상을 찍는 것 같다. 저의 장례식은 일부러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화장하여 엄마 납골당에 마주보는 위치에 안치해주세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지만 화장 비용과 납골당 비용 정도는 될 겁니다. 장례는 따로 치르지 않을 거라 영정사진을 고르는 수고는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엄마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혹시 제 화장 비용과 납골당 비용을 쓰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제1상속인으로 친언니를 지정해 증여하고 싶습니다. 제2상속인으로는 친여동생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의 생각만 전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된 구체적인 유서는 추후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지만 마지막까지 외로운 건 싫으니까 제 폰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과 SNS에는 소식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가 있어요. 트위터에는 그냥 계정 관리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도로만 써주시면 좋겠네요. 계정이 7개 있으니 7개 전부 다 부탁합니다. 이 유언장은 하루 이틀 만에 작성한 것은 아니고 10대 때부터 나도 모르게 꾸준히 써왔던 유서를 바탕으로 계속되는 수정을 거쳐 드디어 영상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맞네, 이거 진짜 유튜브 찍으려고 써놨던 거네. 제가 이렇게 기억의 소실이 빠릅니다. 제가 써놨던 것도 이제 언제 왜 써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또 제가 소리내서 읽고 나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른 게 제 트위터 계정이 7개 있으니 7개 다 부탁합니다. 혹시나 제가 죽기 전에 트위터가 폭발하면 또 이 유서도 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쓸 때는 굉장히 또 SNS에 몰입하고 있었네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써놓고 또 이제 촬영은 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나이즘 4호에 유언장 쓰기 항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텀블벅을 후원을 하게 됐고 이제 리워드로 책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나이즘을 실물로 본 적이 없고 잡지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얇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미루면 영원히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이 나이즘을 핑계로 새로운 버전의 유언을 또 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이이즘에 실려있는 유언장 양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이이즘 안에는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적혀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이즘 4호를 구매하시고요. 네, 저는 이 간단한 유언장의 양식만 좀 차용해서 이제 유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 히미스타, 주소, 대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는 정식 유언장이 아니어가지고 이름이랑 주소는 대충 지나가는 건데 효력이 있으려면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은행 잔고 및 주식 제 휴대전화 어플에 한 그룹으로 묶어놨으니 확인해보세요. 2번 보험 실손 보장형 하나가 있는데 재해 사망 특약이라 재해가 아니면 사망보험금은 없지 않을까 싶지만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꼭 챙겨받으세요. 3번 차량 폐차를 하든 되팔든 직접 타든 알아서 하세요. 수리를 많이 해서 차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4번 화장터에서 제 입속에 엄마가 해준 금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꼭 금리는 챙겨가겠다고 해서 꼭 챙기세요. 5번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잘 챙겨줘. 이상 제 사망 후 뒷수습이 끝난 후에 남는 재산은 모두 친언니에게 증여하겠습니다. 만약 친언니가 증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친여동생에게 증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유언자 히미스타 사인.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양식에는 유언자, 주소, 그 다음에 유언 내용,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유언자 누구누구 사인 요렇게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 5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5번은 뭐 내년 봄에 제가 이 집 계약이 끝나면 소멸하는 항목이긴 한데 일단 전부 다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번호를 써둔 거는 아닐 텐데 일단 저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적금이랑 보험, 그다음에 집 말고는 복잡한 재산이 딱히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해두셨는데 저는 아무리 좀 컴맹 문맹이어도 이리저리 좀 찝쩍거려 놓은 게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쓸데없는 게 되게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은 제 명의의 재산으로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가족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하거든요. 그걸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아마 화장하고 뭐 뒤처리하고 하다 보면 제 명의의 재산을 다 소진하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그러려고 최대한 지금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었던 뭐 유언장, 네, 오늘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까지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유언장이라고 해서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여유가 되면 계속 쓸 생각이고 또 기회가 되면 진짜로 정식으로 공증을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유서나 유언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유언이라고 하면 약간 당장 내가 막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곧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적어 놓거나 하는 경우가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되게 불확실한 사회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일이 있었고, 저는 또 그거 보면서도 되게 좀 감정이입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또 조금 힘든 감정을 좀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유서라는 거의 의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미리 준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조금 약간 주제가 다른 날보다 조금 무거운 편이어가지고 약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녹음이 끝나면 한 2주 동안 못 갔던 필라테스를 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이제 집에 실내 온도가 너무 확 떨어졌어요. 너무 추우면 생활이 안 되니까 보일러를 조금 잠깐 켜놓기는 했는데 두꺼운 옷도 입고 양말까지 신고 있어도 코끝, 손끝이 시려운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 저체온 조심, 빙판길 조심 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힘이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고민사연 및 방송 후기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힘이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잉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팔로워가 없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힘이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